네, 저희가 10번째 강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아무래도 관계,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이니까 하겠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조직을 옮기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거를 바꾸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일터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 습관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원칙이긴 하겠지만 일을 막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맞는 거고 어디까지는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고 남이 내 마음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남이 내 마음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 자, 이게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의 신경을 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거죠. 뭐 결혼했어요. 뭐 애는 없어요. 뭐 김대리 요즘 한가하지. 뭐 좋은 의견인 듯.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는 문자의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의도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저런 얘기를 하더니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단톡방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는 진짜 좋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보내주면서 왜 나한테는 좋은 의견인 듯 하면서 이거 하나 보내는 거 보는 게 비꼬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의도를 막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숨겨진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저게 무슨 의도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음을 괴롭히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제 분명히 3년 전에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6개월 전에 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년 전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눈빛을 보냈어요. 자, 이런 증거들이 모여지니까 이게 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았다 요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했을 때 그럼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결혼했어요?를 왜 물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출산과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어서. 두 번째, 첫눈에 반해서 프로포즈 하려고. 세 번째, 소개팅 시켜주고 싶은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있어서. 네 번째, 일 얘기 빼놓고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일단 생각나는 거 있겠어요. 자, 뭐예요? 네 번째죠. 물론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얘기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저거를 뭔가 조롱한다라는 의미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의도를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호의는 왜 둘리가 되는가라고 되게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이게 어떤 거냐면 계속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가 그 배은망덕한 경우를 겪는 경우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호의를 계속 베풀었는데 직장 동료가 배은망덕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오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서로 계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호의를 베푼 값이 이만큼인데 상대방은 그거보다 반의 반도 그 계산을 안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파이, 이 정도 되는 홀 케이크예요. 자, 이거를 파이를 구워왔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파이를 선물해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파이의 값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보통 강의에서 여쭤보면은 정말 쬐끔 나왔던 게 이제 5,000원이었고요. 대부분 이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동료는 어떤 거냐? 이 동료는 이제 이거 또 유기농 재료로만 만드느라고 또 어디 가서 앵두 세아해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구색을 갖추느라고 10만 원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거를 또 굽는데 또 한 번 망쳐가지고 두 번이나 굽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고 심지어 데였어요. 그러니까 다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에서 이 호의값은 10만 원 플러스 하루짜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극이 생겨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직장 동료가 뭐 이런 걸 부탁하는 거예요. 아, 토요일 날 내가 뭔가 그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이제 도와줄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주말 계획도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뭐 자기 일인데 나를 또 주말에 나와서 같이 하자 하는 거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이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은 우리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의값보다 반의 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호의를 이만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배은망덕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나의 계산법과 그 사람의 계산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생각을 남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선을 말해줘야 되는 게 직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통법규처럼 딱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 자체,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 선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은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뭔가 못된 행동이나 아니면 갑질이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 선을 말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친절하게 선을 말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다 못해서 터트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아, 그렇게 내가 선을 넘었는데도 네가 참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듣게 돼요. 그러면 사람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죠. 나는 지금 몇 달 동안 내가 참다 이제 한 번 얘기를 한 건데 조직 내에서는 아니 그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버럭 화를 내니까 좀 성격이 이상한 애인가 봐. 조심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을 어떻게 친절하게 말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직장 선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 선배가 자기가 어떤 보고서 이거 요약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저도 바쁜데 지금 내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래. 아유, 금방 할 수 있잖아. 좀 도와줘.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진짜 안 된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선배 지금 팀장님이 저 내일까지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는데 혹시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업무 좀 조정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해줘야 되는 경우면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저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맨날 야근하고 바빴던 거 아시죠? 아유, 진짜 좋아하는 선배라서 안 해줄 수도 없고, 선배 나 이거 해주는 거 꼭 나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도 아유, 알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유, 고마워. 이번만 좀 도와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 내 선이 여기까지라는 건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자, 원하는 걸 친절하게 표현한다는 의미가 이제 표현하기와 협상하기가 있어요. 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많은 또 주니어 레벨이신 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얻어야 되는 그런 베니핏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이번에 승진 차례인 거 아시겠지? 그 다음에 내가 고생 많이 한 거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2명의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 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나 이번에 승진해야 된다. 아니면 나 어느 포지션에 가야 된다. 어느 부서로 보내달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한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어느 분에게 해주게 되겠어요? 이제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리더가 당연히 내가 고생한 걸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이 직원은 이 부분을 잘했고 이 직원은 이 부분을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당연히 승진하고 싶어 하는 거 또는 어느 부서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정도는 알지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은 아주 간절한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간절해 보이는 직원한테 주게 되거나 하다못해 이번에 승진을 얘를 못 시켜도 다음번에 얘는 꼭 시켜야 되겠다. 저번에 한번 내가 소위 거절했으니까 다음에는 꼭 챙겨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요구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막무가내로 요구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근데 담백한 어조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다 이거 안 해주면 회사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그 전에 소소한 것들 요구하셔야 되는 거는 요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도는 아니구나. 제가 그렇게 간절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감정을 친절하게 표현한다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죠. 감사, 또 칭찬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평범한 일에 담백하게. 자, 그리고 스토리와 함께. 예전에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사과도 마찬가지죠. 비굴한 태도, 어떡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사과를 하시되 이제 해결책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친절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친절하게 표현하고 선을 친절하게 표현해줘야 이 사람이 이걸 소화하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여기까진 괜찮고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선을 아니까 다른 사람도 조심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은 궁금하지 않으니까 겉으로 잘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중간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직원들은 타고난 관찰자이다. 상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진짜 관심사, 목표, 우선사항, 그리고 가치관이 무엇인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놀랄 만큼 빠르게 조직에 전파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장 아끼는 직원에게 가장 못되게 대합니다. 자, 많은 중간 리더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데려가고 싶은 가장 소중한 직원에게 가장 못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공포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잘한 거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실수한 게 크게 보이거든요. 상업항공기가 4천만 대는 무사히 착륙했고 그 다음에 10대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사실 0.0000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4천만 대가 비행기가 멀쩡하게 도착한 건 당연한 거고 이 10대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는 없죠. 시드니를 출발한 BA0016기가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직원에게 가장 일을 많이 맡기는데 가장 맡기면서 이게 또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두 번 실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아끼는 직원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까?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유능한 A, 평범한 B, 그다음 무능한 C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업무량은 유능한 A한테 가장 많이 맡겨요. 100. 그 다음에 평범한 B는 70, 무능한 C는 40을 맡기죠. 자, 그럼 일단 업무량 자체도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욕은 어쨌든 이 업무량이 많게 되면 프로젝트 가짓수가 많으면 실수가 비율은 낮겠지만 어쨌든 양으로는 많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욕은 유능한 A가 30을 먹고 평범한 B가 15를 먹고 무능한 C가 5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찬이라도 많이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유능한 A한테 10 정도 하고 평범한 B한테 8 정도 하고 무능한 C한테 6 정도 해요. 자, 그러면 업무량 더하기 욕 마이너스 칭찬 이걸로 보면은 A는 120, B는 77, 그 다음에 C는 39예요. 그러니까 고통 지수로 보면은 지금 유능한 A가 120이고 무능한 C가 39인 거죠.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자, 그러니까 유능한 A 직원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업무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원이 떠난다라고 하면은 리더분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잘해주세요. 마음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일 가장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욕도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칭찬을 인색하게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아끼는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끼는 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끼는 마음은 겉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아끼는 직원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MZ세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공정함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제 어떤 일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각자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 MZ세대가 노이로제로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조별과제예요. 조별과제에 한두 사람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프리라이더들이 정말 정말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제 성과를 나눠 먹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별과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조별과제처럼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직원이 자기 팀장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팀장에 대한 불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한 업무를 가지고 팀장이 본부장한테 자기가 한 것처럼 성과 어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팀장이 부서원들 업무를 가지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가 내가 한 거라는 걸 본부장한테 어필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 자체가 하는 업무는 많이 없잖아요. 원래 그 직원들이 하는 걸 매니징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업무가 자기가 고생한 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책임과 그 다음에 부책임 또는 사수와 부사수로 업무 분장을 나누는 경우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사수인, 그러니까 밑에 보조 직원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성과는 책임자 또는 주 담당자가 다 가져가고 나는 이용만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MZ세대뿐만 아니고 지금부터 업무를 배분하실 때는 주 담당자, 그다음 보조 담당자 하라서 주 담당자한테 성과를 몰아주시는 이런 식의 그런 업무 분장을 하시게 되면은 점점점 그 팀 내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했으면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모두 다 잘한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사람한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리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교하게 짜지 않으시면 조별과제처럼 다들 손을 놓으시는 경우가 생길 경우예요. 자, 조별과제에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 단 한 사람은 누구죠? 리더죠. 리더를 제외하고 다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를 이런 악몽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장 이 조별과제가 성공해야 되시는 리더분들께서 직원분들이 어떤 부분을 각각 기여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진짜 퇴근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퇴근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퇴근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출근하기 전에 번아웃돼 있어요. 그래서 출근만 했는데 이미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눈만 떴는데 이미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퇴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짜 퇴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요즘 부캐라고 해서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자기가 멀티 페르소나라고 해서 자기가 여러 개의 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작가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강연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모임에서는 또 교사기도 하죠. 그래서 저의 여러 가지 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저가 전환이 됐을 때 서로에게 가능한 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일을 망쳤어요. 오늘 일을 망쳤는데 뭐 일을 망쳤어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가버리시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일을 망친다. 그런데 또 집에서 또 있는다는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개의 내가 있고 하나가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의 이 페르소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게 여러 개 멀티 페르소나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큰 페르소나 중에 하나는 작가고 하나는 강연가인데요. 강연을 좀 망쳤을 때는 글 쓰는 걸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글이 잘 안 풀릴 때는 또 강연이 잘 된 걸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멀티 페르소나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진짜 퇴근을 하려고 하면은 원숭이를 계속 돌려줘야 돼요. 자, 이게 원숭이를 집에까지 가져가시면 퇴근을 못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누가 원숭이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온켄 주니어와 도널드 바스의 논문인데요. 이게 나오자마자 많은 매니저들을 절망해서 구해줬어요. 자, 보통 퇴근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이러면서 이제 직원이 보고를 하죠. 그러면 그 리더들은 자신이 개입할 만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기대되는 즉각적인 결정을 할 만큼은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 퇴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알았어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내가 좀 고민해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 직원 등 뒤에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원숭이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리더한테 가게 되죠. 그럼 이제 리더는 이 원숭이를 다시 직원한테 돌려줄 때까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고민해보고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직원의 원숭이가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직원이 와요. 팀장님, 저 보고 드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면서 또 원숭이를 얹어줘요. 자, 그리고 좀 있다가 또롱또롱 상사한테 전화가 와서 또 뭐 시킵니다. 그러면 또 원숭이가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와서 뭐가 또 요청이 와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기획실에서 메일이 와서 뭐 또 내래요. 그래서 여기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주말쯤 되면 원숭이가 한 30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리더분들 또는 일 잘하는 프로젝트 리더분들이 이거 가지고 막 고군분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진짜 퇴근을 하려면 내 등에 원숭이가 없어야 돼요. 가능한 한. 그러면 원숭이를 어떻게 돌려주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직원이 A 제품, B 부품 가격을 20% 올린대요. 어떡하죠? 했어요. 자, 원숭이를 바로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안 되죠.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자신에게 기대되는 즉각적인 결정을 할 만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인 결정을 할 만큼 알아오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앉아요. 둘이 앉아서 5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요. 예를 들면 A 제품의 B 부품 가격을 20% 올린다. 라고 하면 필요한 정보들이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얼마짜리 문제인지. 만약에 B 부품을 1년 내내 구매하는 게 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0% 올라봤자 12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 올려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짜리 문제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1년에 이거를 1000개씩 구매했는데 이게 뭐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00개를 만약에 구매한다고 하면은 원래 가격대로 해줄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비부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이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떤 회사들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요 세 개를 알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요거 3개 적어준 다음에 이거 알아와서 다시 보고해줘요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원숭이가 잠깐 5분 정도 내 등에 있었지만 바로 직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원숭이를 바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즉각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는 정보를 다시 써서 이거 알아와요 라고 하면 저희는 그 직원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원숭이를 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 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퇴근을 하시는 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10강을 통해서 여러 분야를 나눴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가나요? 라는 거를 위해서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가. 정말 그 안개처럼 희미한 상황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는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렵게 생각하신 영역이 뭐였냐면 회사에서 말 좀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라는 스트레스가 정말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보고는 어떻게 하고 지시는 어떻게 하고 설득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에서 오늘 얘기했던 거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은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시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퇴근을 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하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단계에 있으시면서 점점 자신을 소모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퇴근을 하시는 법을 꼭 배우셔서 자기만의 리추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10개의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